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등락폭이 커지면서 요즘 시장을 보고 있자면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에서 최근 부각된 AI 거품론도 시장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이 어려워진 장세에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고요. 또 서울대 경제학부 최재원 교수, 또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최대 7,50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상단이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에 맞춰서 또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도 7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를 때도 크게 오른데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즘 그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을 보면 정말 현기증이 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월 달 최근까지도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당연히 많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큰 덩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두가 한 번, 10번 굴러봐야 수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더 크다.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이 크니까 당연히 그것이 대형주가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끈하게 오르고 화끈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어쨌거나 지금 그 미국발, 그러니까 저도 제일 걱정했던 건 미국발 악재였는데 미국의 변동성이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심화되면서 그것 자체가 당연히 다 전 세계가 연결돼 있고 또 우리나라가 또 관련된 그 지금 전 세계를 시장의 투자를 끌고 가는 테마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라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변동성은 이미 노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의 좀 등락폭이 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부부장님? 한번 변동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부담이었던 거는 그 미국 시장과의 괴리가 좀 컸고 어제부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방향성마저 지금 달라진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오름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 그리고 조정 기간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 주간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기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는 좀 커지는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성 장세 같은 거를 분석할 때 원인을 보통 어디에 있다고 많이 보나요, 교수님? 지금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언서턴티, 미국에서 나오는 변동성 불확실성 같은 게 크죠. 아무래도 케빈 월시 의장이 들어오면서 케빈 월시가 옛날에 상당히 매파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월시를 지명하긴 했지만 매파적인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금값이 거기 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케빈 월시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어닝 실적들 발표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이던스들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큰데 지금 한국 장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연기금들도 지금 목 끝까지 다 국내 주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전술적 전략적 그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에 지금 거의 끝까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변동성 때문에 이제 팔고 나갈 때 이걸 국내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들도 지금 다들 B2 한다고 들어가 있죠. 연기금들도 지금 목 끝까지 국내 주식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가면 이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때도 확 오르고요. 내릴 때도 확 빠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변동성이 커져서 문제인데 그게 한국에는 더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수급 대결
매매 공방 같은 게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최근 이제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는 장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개인들은 막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기관도 살 때도 이제 외국인은 확실히 좀 빼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외국인 이제 서로 이제 계속해서 다른 수급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차적으로 이거는 뭐랄까 제로섬 게임입니다.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가 팔아야 거래가 일어나죠. 매수 매도의 평균의 합이 뭐 사실 지수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거래량을 좀 더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이제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면 그래도 그거는 기간을 두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무슨 대결처럼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월 말까지 해서 좀 올라서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비중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규모가 막 조 단위로 나오니까 이것이 뭔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엄청 커졌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천조 시대를 맞이했는데 네. 그러니까 몇 조의 막 시장이 뭔가 뭐 이런 표였지만 그것에 막 울고 웃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개인들의도 예탁 그 소위 주택 예탁 잔금, 예탁고가 사실은 드디어 이제 100조 시대를 확실히 넘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그러니까 한 111조를 넘어섰다가 최근 3일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굳이 말씀하셨던 팔아내는 거를 막 어제도 5조,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사이에 그 예탁 잔고를 줄여가면서 이제 다 사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그런 그 투자자들, 국내가 전형적으로 그 주식 비중이 전체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그 순자산에서 제일 비중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비중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게 부동산으로부터의 머니 무브, 뭐 이것도 이제 현 정부가 사실 이끌려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기관도 기관이지만 개인들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부에 따라서는 80에서 90%까지를 전체 순자산에서 부동산에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사실은 빠져나와도 상당히 주식으로 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충분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B2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신용도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경향들이 보이죠. 레버리지 투자도 꽤 네네. 많이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수급 공방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장세가 되니까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현상이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일어났어요. 아시겠지만 바이 더 딥이라고 해서요. 네. 이게 원래 주가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있을 때 보통 주가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보통 돈을 잃는데 코로나 때부터 개인들이 학습한 것이 주식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질 때가 매수 찬스다. 그렇게 해서 한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 네. 바이 더 딥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쭉 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5천까지 오고 이제 뭐 6천 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지금 부동산 같은 데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물론 부동산에 있던 대기 자금들이 지금 예탁금으로 많이 간 것도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도 더 들어오고 부동산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와야지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6천, 7천에 안착하는 것이 좋지. 저는 지금처럼 5천에 갔지만 이게 하루에 뭐 3%씩 빠지고 SK 하이닉스 하루에 7%, 8%씩 빠지는 거는 결코 증시의 건강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와서 주가들을 받쳐주는 건 좋지만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이 와서 안정적인 그런 주가 레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증시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달 때 개인 대 외국인 승자는 누가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부부장님 요즘에 그 고객들 컨설팅 같은 거 하시면은 개인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 정향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죠.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네. 뭐 전통적으로 일단 그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국내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어제를 제외하면 뭐 그렇게 폭풍 매수를 한 게 아니고요. 1조 원도 안 되는 돈을 순매수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근데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게 증권사인데
금융투자라고 분류가 되고 이쪽에 지금 어제를 제외하고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로 가장 많이 사는데 증권회사가 무슨 돈으로 이걸 샀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증권회사가 이제 그 자기 자본으로 산 건 아니고요. 요새 이제 개인들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ETF 매매인데 네네. ETF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ETF 가격이랑 ETF 총자산이랑 괴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을 하는 증권사에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ETF를 바스켓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별로 이렇게 급등락이 많아지는 이유도 ETF가 뭐 그 지수 ETF가 대부분인데 네. 상당수가 테마 ETF, 그러니까 반도체 또는 자동차, 아니면 로봇 이런 ETF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ETF가 뭉텅이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증권사 매수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개인 매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어제 좀 매매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이 5조를 매도했는데 외국인 매도는 어제 이전까지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한 2, 3조밖에 안 됐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올해 연초부터 한 5조 원을 매도를 했고 반도체 쪽은 어제까지 한 15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20조 원인데 외국인 순매도는 실제로 이거보다 이렇게 적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외국인이 많이 오른 반도체랑 자동차를 팔고 나머지 업종 쪽으로 스프레드 아웃을 시켰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1월 달까지 매매 패턴이었는데 어제 바뀐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팔았는데 다른 업종을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외국인들 매매 패턴이 어제부로 한국 시장에서 조금 일단 빠져나가지는 않더라도 비중을 주식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좀 충격이 컸던 거는 1월까지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증권사 매수 부분, ETF 매수 부분이 이거를 다 채워줬습니다. 네. 근데 어제 금융투자 매도도 1조 원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외국인 매매 패턴이 약간 주식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동안 좀 이거를 받쳐줘 왔던 ETF 매수도 좀 약화되기 약해졌다?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번 빠지면 무조건 이제 저점 매수 기회다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수급 구조가 약간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조정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약간 성격이 바뀌는 거에 대한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농담삼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은 뭐 아시아권은 독감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당연히 지금 미국이 약간 지금 기침을 좀 세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하루의 등락폭은 우리보다 덜한다 하더라도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0여 년간 M7 위주로 투자를 거기에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다 짜놨는데 그것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자신감도 잃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연히 아시아권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빌미를 당연히 제공할 수밖에 없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사실 우리 많이 올랐어요. 말씀 주신 대로. 네. 우리 지금 1월 달까지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올해 들어서 25% 이상 오르고 뭐 이랬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은 그때 1.5%뭐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좀 타격이 먹은 것도 없는데 빠지니까 더 클 거고 우리는 그래도 이미 벌어놓은 것들이 있으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뭐 원인을 살펴보자면 그 원인에 따라서 이 조정이 얼마나 깊고 같이 갈 건지 따로 갈 건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을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 미국은 결국은 AI의 투자 패턴이나 방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저는 그게 일종의 작년엔 딥시크 쇼크라는 게 중국발로 있었으면 그거는 초단기에 끝났는데 지금 미국은 엔트로픽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지금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내세우는 그러한 그 각 모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산업에 적합한 그러한 그 산업의 사람들이나 아예 기존 회사의 그러니까 소위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할 만한 그러한 그러한 그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놀라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발전돼 있고 그 비중도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직격탄을 사실 그것이 날린다고 저도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떠오르는 게 딱히 있으십니까? 없죠. 대부분 다 하드웨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가 뭐 조정을 일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메모리와 관련된 하드웨어 회사들은 잘 버텨내는 거를 이 상황에서도 지켜본다면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같이 조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이제 돈을 버는 거 결국은 기업은 결국은 주가는 돈으로 그러니까 이 어닝 파워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 흔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화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엔트로픽 쇼크도 있었지만 그 메이저 하이퍼스케일러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오늘까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들이 결국은 다 그 캐펙스의 메모리로 다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조정 기회가 또 그 사이에 소위 대기했던 자금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에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남았으니까 미국발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까요? 아까 엔트로픽 충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에서 내놓은 새로운 이제 AI 툴이죠. 클로드 코어인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을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왜 흔들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단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이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 겁니까? 그 코어에서 나온 API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며칠 전에 나온 게 리걸 소프트웨어 API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기존까지 있었던 그 법률 시장에서 이제 변호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거야 하고는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것이 구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 파급 효과가 이렇게 기업 그 B2B 시장으로 쫙 엔터프라이즈 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이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군요. 그래서 뭐 로이터스, S&P 이렇게 여러 개 리걸 그 법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어젯밤에 바로 파이낸스 즉 재무 쪽의 모델링 서비스도 자기네들이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말로만 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이제 다 대체하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은 이게 엔터프라이즈 마켓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보통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드디어 이제 그동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여기서 옥석이 가려지면서 망할 수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마존이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미국에 있는 소매상들이 많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미국을 지배했던 빅테크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는 저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논쟁거리인 거는 AI가 그렇게 등장했었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날개를 달았다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무슨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AI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AI를 붙임으로써 기존의 비즈니스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AI라는 영역으로 더 파생되고 막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그 클로드 협업 툴 때문에 완전히 또 해석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 게 사실이거든요. 부부장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작년 말에 이제 올해 2026년도 이렇게 유망 테마를 선정을 할 때 네. AI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많이 끼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뭐 실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뭐 국내 시장에 워낙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을 그동안에 잘 체크를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미국 주가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0%,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27%를 올해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30%가 빠졌습니다. 보통 주가가 30% 정도 빠지면 추세 이탈이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올해 미국 시장에서 약간 조정이 아니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진짜 AI가 발전을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다 이제 잠식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익 창출 기회를 이제 AI가 대신 이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AI 경쟁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우열이 조금 가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의 챗 GTP하고 그다음에 구글이죠. 알파벳의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약간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 매체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이제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 하나의 승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혜택들이 많이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의 어떤 부진을 조금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I 산업의 어떤 흐름은 작년하고 올해는 약간 페이스가 약간 달라지는 페이스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특히 이제 빅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과감한 공격적 투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로 이제 소위 시장 선점에 대해서 경쟁을 벌여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을 환호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이제 내용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철퇴를 맞고 했던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그게 달라진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가장 쉬운 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 성장률보다 투자비 증가율이 더 높으면 그러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네.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기에 나오는 성장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분야 성장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39%? 그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마존이 24% 아마 어제 새벽 사이 발표된 게 이런 거고 구글도 뭐 한 30%, 40%가 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비 투자, 캐펙스 관련된 비용은 지금 올해 예상하는 게 다 2배.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만큼을 어디서 돈을 다 빌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이 일단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염려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M7이라 불렸던 이유가 뭐냐를 잘 생각을 해보면 M7을 불렸던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자기 분야에서 경쟁 없이 독보적으로 성장해 왔었다는 거죠. 구글은 검색, 예를 들면 뭐 애플은 뭐 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애플은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분야가 분명히 있죠.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그 사무용,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썼지만 소위 데이터 센터 쪽 분야 1등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투자 별로 안 하고도 높은 마진을 유지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AI라는 이 새로운 시대가 돌아서면서 이 네 군데 그 빅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이 한 전장 안에 모여서 다 하나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데 이것이 자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있을 AI 시대에 나만의 그러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갖고 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보통 하죠. 네. 우리 옛날에 그 결과가 뭐였는지 잘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SK 하이닉스 너무 잘 나가서 잊어먹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10몇 개씩 됐을 때는 1년에 한두 개씩 막 죽어나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죽어나간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죽을 적어도 뻔했죠, 하이닉스도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 M7이 죽을 뻔했어요. 저도 회사 가봤습니다. 정말 암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돈을 쏟아 올해가 정말로 뭐랄까요? 진짜로 치킨 게임의 원년이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을 쏟아붓는 걸 봐서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저희 주가 흘러 내려가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우리가 늘 저 회사들은 결국 높은 마진을 전 세계를 향해서 늘 유지할 거야 해서 좀 상황이 좀 바뀐 것만은 분명하고, 다만 여기서 이것만 보면 되게 암울해 보이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AI 경쟁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여력은 좀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그것은 상당히 전 세계 투자 심리, 특히 미국발 투자 심리를 누르는 데는 엄청난 악재지만, 적어도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여전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모리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초호황, 이걸 이제 동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이 지금 반도체가 꽤 많이 빠졌어요. AMD도 그렇지만 마이크론도 뭐 그동안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하는 양상이라. 근데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면 또 이거는 우리와는 직접적인 더 상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반도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네, 저는 이 AI 버블이 왔을 때 한국이 좋았던 점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요. 네. 금광에 금 채러 갔던 사람들은 많이들 망했죠. 근데 실제로 돈 벌었다는 데는 리바이스 청바지 회사입니다. 네. 광부들이 청바지를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AI 붐의 수혜를 받은 게 바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죠. 근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가에 또 반영되는 게 이 반도체 회사의 주가들이거든요. 네. 보통 또 탄광 예를 또 들면요. 탄광에 이제 금을 캐러 갈 때, 광석 캐러 갈 때 그 카나리를 데려갑니다. 카나리를 데려가서 이 새를 데려가서 새가 먼저 탄광 속에서 빠져나가면 이거는 산소가 부족해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반도체 회사들, 특히 메모리 칩 같은 데도 일종의 카나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지금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미국 경제는 견고하고 이 AI 붐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회의감이 들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 AI 버블이다, 과투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거기서 한국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또 변동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디램 쪽 한국 하이닉스, 삼성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거는 두 분께도 의견을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이 동력이 좀 약해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시해서, 이건 진짜 우리 코스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시장은 약간 좀 층을 좀 나눠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해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AMD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한 8, 9% 정도 떨어졌고, 올해 브로드컴도 한 10% 떨어졌습니다. 세 개 업체가 거의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업체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 칩 같은 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들은 작년까지는 가장 큰 수혜를 받던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는데, 네. 작년 4분기부터 얘기가 달라진 부분은 이 데이터 센터의 GPU 칩만 넣어가지고는 지금 그 AI 시대의 발전 과정, 추론이라고 하죠. 네. 그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GPU 칩만 갖고는 안 되고 D램을 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갔고요. 이 업체들 GPU 칩은 주식 시장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처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격차가 나눠져요. GPU 칩을 만드는 회사는 올해 수익률 안 좋고요.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30% 이상, 물론 고점 대비한 지금 한 15% 정도 내려가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YTD 수익률이 3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샌디스크, 이게 가장 높은 네.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TSMC도 한 8%, 9%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 내에서의 어떤 수익률이 업체 간, GPU 업체 간 또는 이 메모리를 만들거나 GPU 칩을 수행해서 TSMC로 만든
파운드리 업체 이런 업체하고 주가 수익률이 좀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일단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주가의 어떤 부진 이게 한국 시장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퀄컴인데 퀄컴이 거의 한 몇 년 만에 그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향후 가이던스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례적으로 슈트를 하나 더 갖고 와서 발표를 한 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거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퀄컴만 어려운 것이냐? 그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모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애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퀄컴에서 시작된 얘기가 다른 업체 쪽으로도 확산이 된다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국내 빅2 메모리 반도체 기업 두 군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미국발 이 충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떤 타격을 얼마나 줄까 이제 이 부분이겠죠,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보통 그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피크는 실제로 어닝 피크보다 한 6개월 먼저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6개월 후가 피크일 거다라는 좀 확신이 들어야겠죠, 과거의 경험상.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서의 그러한 전망치들은 원래는 올해는 확실하고 내년 정도는 한 여름까지 가봐야 돼서 지금은 올해도 확실하고 내년도 확실하고 내후년 가봐야 이제 고점을 볼 수 있어라는 시기까지 이게 이제 인텔 CEO가 한 얘기예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언급 주셨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렇게 비싸면 결국은 수요단에서 포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 나오냐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퀄컴도 얘기 주셨지만 그게 대부분 스마트폰과 주로 관련된 이슈고 네. 스마트폰 AI는 지금 성장하는 분야고 스마트폰은 이미 포화된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제 원래는 저가로 물량을 잡았었는데 저가폰은 이제 덜 만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제일 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애플도 이번에 가격을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회에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하겠다는 거죠. 네. 이번에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분야는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진이 좀 많이 꽉 낄 테니까. 근데 반면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소위 그걸 사가는 업체들의 마진이 줄어들면서 이거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리스크는 저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이거 가능성은 AI가 워낙 투자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기보다는 내년에 이제 중국 이 기회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AI를 이렇게 통제하고 뭐 이렇게 장비도 안 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업체들이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도 워낙 높으니까 그 낮은 수율로도 이제 먹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빠르면 내년 정도 초 중반부터는 지금 이제 DDR5니 어쨌든 낸드에서도 하이엔드를 생산해 낸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성공적으로 나오느냐 여부가 메모리 시장의 이 3년 장밋빛 이 전망을 빨리 축소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현재 이 모든 걸 갖고 모든 것이 벌써 끝이 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기에는 이미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지금 AI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칩 시장에서도 약간의 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굳건한 GPU 독점력이 서서 약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협업 관계가 깨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회사들은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AI 거품론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면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니까 요게 만약에 깨진다면 시사하는 바가 이제 그 확장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종연행도 계속해서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사실 이거는 깨진 게 뭐 외부의 압력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네. 그 엔비디아 쪽에서 보니까 오픈 AI가 예전만큼 돈을 잘 못 벌겠네. 생각보다 오픈 AI가 경쟁도 많이 받고 엔트로픽 같은데 그리고 구글이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쪽에서 옛날처럼 우리가 100조 그러니까 뭐 100 빌리언 달러죠.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약속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 뭐 엔비디아의 독주가 깨진다고 해석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뭐 80% 이상의 뭐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각 AI 회사들이 자체 뭐 ASIC 칩들을 만들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TPU 만들고 있고, 뭐 엔비디아가 그 자체 생태계가 워낙 좋기는 하죠. 지금 큐다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일종의 해자 같은 것도 구축해 놨는데 이게 서서히 뭐 조금씩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TPU 죄송합니다. GPU 엔비디아 GPU 하면 하이닉스의 HBM이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파트너십처럼 같이 이제 동반 상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GPU의 독점력이 약해지는 건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타격이 없겠습니까? 그죠? 뭐 업체 간 어떤 영향력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총합으로 보면 타격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겠죠. GPU가 빠진 만큼 다른 게 또 올라가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다 메모리는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공통 분모군요, 메모리는. 가격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A 반도체나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이제 GPU 칩만 집중을 했는데 네. 이게 GPU 칩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단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 이걸 잘하려면 D램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D램 반도체를 이제 막 끼워 넣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가격 급등으로 왔고 삼성전자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 레거시들이 그러니까 범용 D램 쪽에서 이 캐파를 제대로 잘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뭐 하이닉스도 HBM 쪽을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GPU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워낙 상황이 좋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제도 개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상품인데 지금은 이제 지수 레버리지 ETF만 있지만 이제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도 나올 수 있게 제도 개선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기회처럼 보이지만 뒤에 또 다른 함수가 숨어 있습니까? 일차적으로는 레버리지는 죄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죄는 없는 거니까. 예, 다이너마이트를 그걸- 나쁘게 쓰면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지적이시네요. 전쟁에 쓰면 이게 나쁜 거고 이걸 건설 현장에 쓰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에버리지도 양날의 검처럼 돼 있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할 수 없는데 이걸 이 시기에 이걸 오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서학개미의 투자 대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보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아마 그 순매수 상단에 제일 위에 오르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위에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그 왠지 투자 대상. QQQ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한 5번째, 그렇습니까? 세 번째, 세 5번째 개짜리 되고 아니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뭘 좋아하냐면 미국의 반도체 3배짜리 ETF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화끈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QQQ 3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QQQ는 다른 것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에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의 지수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작년 한 10월까지 잘 냈었습니다. 정말 네. 서학개미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소위 모멘텀 투자에는 정말로 일가견이 있는 건데 다만 오늘 이번 주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레버리지 투자는 상당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2배 올라서 2배 빠진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보통 2배짜리면은 기간을 놓고 보면 2배가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대전제는
일일로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하루 이틀이라도 좀 빠지는 날이 있었으면은 2배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시장이라는 게 45도로 올라가고 45도로 빠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변동성이 중간중간에 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마 다 해보시면은 조금 그러니까 원주하고의 그 거래를 보시면 2배보다 덜 올라가고 올라간 기간조차도 빠질 땐 2배보다 더 빠지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게 이제 그 레버리지 일종의 함정이거든요. ETF에.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짜리가 없어갖고 홍콩에는 그게 2배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걸 산다는 홍콩으로 거 우회 아니에요? 상장, 우회에서 투자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정말 액티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굳이 그렇게 고생해서 새벽잠 설치고 뭐 해외 환 바꾸느니 국내에서 그냥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툴의 그 소위 장단점을 잘 명확히 파악하시고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셨고 레버리지와 관련된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 이런 파생형 상품들은 다 가능하시면 정말 꼭 하고 싶으시면 초단기로 하셔라. 예, 이거 갖고 장투하시면은 네. 이런 표현이지만 그거 판 회사만 좋아하십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 관심 많을 것 같죠, 부장님. 그렇죠. 관심은 아무래도 있겠고. 네. 근데 이건 뭐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는 상품의 다양성 때문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뭐 킥이 돼서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되돌리는 어떤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품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RIA 계좌 이것도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돌아오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외환 시장 쪽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외환 달러화 수급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학개미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미국 시장을 갖고 가보니 여기는 3배짜리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3배짜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대책 중에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이거를 어떤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인 그리고 차질적인 개선 이런 차원에서 이걸 내놨다라기보다는 외환 시장 측면에서의 달러화 수급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좀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금은값 좀 여쭤보려고요. 이제 주식 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우리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은이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금은값이 이렇게 폭락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안전자산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금은이 왜 이제 안전자산입니까? 원래는 거의 투기자산처럼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고 옛날에는 화폐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1910년 이후부터 금 시장에 들어왔던 게 ETF가 미국의 금 ETF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큰 주목을 못 받다가 202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뭐 중국과 이런 이제 지정학적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서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2022년, 3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죠. 이거를 보고 금 ETF가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금이 일반인들한테 투자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었는데 이게 금 ETF가 생기니까 이게 너무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고요. 그 뒤에는 뭐 리테일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국 개인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에도 그 레딧이라고 하는 개인들 투자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딧 자체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죠. 레딧에서 얘기하는 투자 게시판에 가보면 금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금에 다 들어갔고 최근 한 한두 달 동안 금의 급등은 개인들이 많이 드라이브한 거고요. 그다음에 케빈 월시가 들어와서 매파니까 뭐 금값이 이제 미국 달러가 안정이 되고 금값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일종의 사실 핑계이고요. 그러니까 금값이 언제나 한번 빠졌어야 됩니다. 너무 개인들의 투기적인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한 번은 빠졌어야 되는데 케빈 월시가 들어오니까 그게 핑계다 그러고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케빈 월시가 들어오는 그 며칠 사이만 보면요. 네. 그 전날에
금값이 7%인가 8% 올랐습니다. 이게 역사상 금이 단 하루에 제일 많이 오른 날이에요. 그리고 케빈 워시가 들어온 그 다음 날이 역사상 금값이 가장 많이 빠진 날입니다. 네. 이게 이틀 연속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금값이 안전자산의 역할이 원래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투기 세력이 워낙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 다시 금값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투기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대거 조정을 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까지 크게 흔들리는 것은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경고등을 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